서울의 낮 기온이 38.3도까지 올라 역대 두 번째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집 안에 있으니까 너무 더워서 좀 시원하는 걸 풀려고 나왔는데 나오니까 더 덥네요. 내일은 더 더워 최악의 폭염이 예상됩니다. 허위범 특검팀이 어제 오후 김경수 지사 관사 압수수색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돼 관사까지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드루킹 USB를 분석한 결과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대선 정책 자문을 구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평양 인근 무기 공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설비 투자가 4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 투자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투자와 심리가 동시에 얼어붙고 있는 한국 경제 짚어봅니다. 법원 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비공개 문건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 언론, 국회 등 전방위적 대응 방침이 담겨 있어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벌써 여러 날 견디기 힘든 폭염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휴가를 떠난 분들도 많습니다만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이 폭염의 기세를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반도 전체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여름을 잘 버텨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은 38.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1907년 현대적인 방법으로 온도를 재기 시작한 뒤 두 번째로 더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더웠던 날은 지난 1994년 7월 24일에 38.4도였다고 하니까 오늘이 얼마나 대단한 더위였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올라가서 역대 최고의 폭염 기록을 갈아치울 거란 예보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더위 소식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산과 선글라스로 강한 햇빛을 가리고 손 선풍기론 열기를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집 안에 있으니까 너무 더워서 좀 시원하는 걸 풀려고 나왔는데 나오니까 더 덥네요. 이 적외선 온도계로 아스팔트 도로 표면 온도를 재어보니 50도를 넘어섭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38.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1994년 38.4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온입니다. 강원도 홍천과 영월 38.5도, 경북 의성도 3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빨리 조금 벗어나고 싶다. 한국을 좀 더 시원한 나라에서 있고 싶어요. 네. 내일과 모레는 더 뜨거워집니다. 특히 서울은 기상관 측 111년 사상 가장 높은 39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동풍이 대기 하층에서 불어두는 가운데 대기 상층부에서는 티벳 고기압으로부터 고온 건조한 공기가 수도권 지방까지 불어들게 되면서 공기가 더욱 가열되는 겁니다. 한때 세력을 얻는 것처럼 보였던 제12호 태풍 종다리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지나 중국으로 이동하며 소멸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요즘 바깥 날씨는 그야말로 사우나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바로 그런 날씨죠. 조금만 움직여도 땀으로 범벅이 되고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운데 이런 폭염과 사투를 벌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건설 근로자, 교통경찰, 집배원, 택배기사 같은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1분 1초가 폭염과의 전쟁입니다. 조정린 기자가 그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8도를 찍은 오후. 그래도 건설 현장 기계 소리는 우렁찹니다. 지금 오후 2시 반 공사가 한창인데요. 뜨거운 열을 받은 복공판이 깔려있는 공사 현장은 50도를 훌쩍 넘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언감생심. 공사장 주변 그늘이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1시간 일하고 20-30분 쉬고.
연신 팔을 휘젓는 주차 요원 얼굴엔 붉은 땀이 비오듯 내리고 교차로 교통경찰 머리 위로는 햇볕이 그대로 내리찍힙니다. 얼음물에 적신 수건을 목덜미에 둘러가며 묵묵히 일터를 지킵니다.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은 한 5시간, 6시간 정도. 퇴근하고 나서 그냥 샤워 한번 한다 생각하고 그냥 땀 흘리면서. 평지도 아닌 언덕길을 뛰어오르는 집배원들. 최우 집배원입니다. 행여 배달이 늦을세라 뛴 지 5분 만에 온몸이 땀투성이가 됐습니다. 제일 더울 시간이라 최대한 이제 쉬엄쉬엄 이제 저희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늘에서 잠깐씩 쉬고 물도 좀 많이 마시는. 시민들은 지하로 대피합니다. 몇 시간 정도 넘으세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찾는 것 같아요. 바깥 활동하기에 너무 숨이 막히고 진이 빠져서. 극한 폭염 21째. 대한민국 일터 곳곳이 붉은 땀방울을 흘리며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 예, 이렇게 육지만 뜨거운 게 아니라 바다도 뜨겁습니다. 이 제 뒤로 보이는 게 해수면 온도를 표시한 지구의 모습인데 한반도가 이 붉은색과 검붉은색으로 온통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다 수온이 25도에서 28도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태풍 종다리가 남쪽의 뜨거운 바닷물을 한반도 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동해안 일대의 수온을 무려 7도나 끌어올렸습니다. 갑작스런 수온 상승에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면서 양식장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양어장입니다. 수조에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다닙니다. 냉동 창고에도 죽은 물고기가 쌓여 있습니다. 이 양어장 수온은 지난 28일부터 사흘 동안 8도가 올랐습니다. 수온이 27도를 넘으면서 강도다리 2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수온이 좀 어느 정도 안정돼가지고 서서히 오르는 길에 되지 수온의 급격한 변화가 이제 더 무서운 거죠. 부산 기장 앞바다는 지난 28일 수온이 25.6도까지 올랐습니다. 18.1도였던 수온이 하루 만에 7도 넘게 치솟았습니다. 하루 종일 지금 있으니까 온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거의 잠을 못 주무시겠네요. 예, 잠 못 잡니다. 바닷물을 냉각수로 쓰는 원자력 발전소도 바빠졌습니다. 수온이 올라 냉각 효율이 떨어지자 냉각 펌프를 추가 가동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해수 온도가 평시보다 5, 6도가량 높아짐에 따라 열 교환 효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동쪽 먼바다에 있던 뜨거운 바닷물을 동해로 밀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동해 연안의 냉수대가 소멸이 되고 또 상대적으로 고온의 외양수가 연안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늘 동해 연안에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견디기 힘든 폭염의 냉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올여름 전기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단 모든 가정이 아니라 일단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같은 사회 취약계층이 대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할머니 얼굴은 땀으로 범벅입니다. 현관문, 창문을 활짝 열어놔도 더위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선풍기 하나로 견딜만 하세요. 뭐 어쩌겠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는 냉방 가전제품 가동이 늘면서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커지자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총리는 모든 가정이 아닌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한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돈 말고 다른 방법도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 대안들 다 검토를 해봐야죠. 전기요금은 누진제 개편 이전 2015년과 2016년에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예, 이번에 전해드릴 뉴스는 드루킹 수사와 관련한 TV조선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별검사팀이 드루킹과의 관련 의혹이 제기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관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걸로 믿고 선발대까지 파견해서 압수수색을 준비했는데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김 지사를 소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특검 수사팀이 경남 창원으로 급파된 건 어제 오후 1시쯤. 목적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관사였습니다. 김 지사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절차를 받는 동안 현지 파악을 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한 이 압수수색 계획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영장 발부를 기정사실화하고 미리 움직였던 특검팀은 당혹해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지사 소환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아직 지금 좀 더 조사할 부분이 준비를 위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지사가 지난달 당선 이후 들어간 곳이라 범죄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법원이 판단했거나 특검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검팀이 김 지사에 대한 첫 강제 수사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면서 향후 수사 일정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홍경재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대선 공약과 관련한 자문을 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보안 메신저를 통해서 재벌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인데 이게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는지 그렇다면 이것뿐일지 특검이 오늘 드루킹을 소환해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10일 유력 대선 주자였던 당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재벌 개혁안을 내놓습니다.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굳히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발표장이었습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켜 재벌 총수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이 있기 불과 닷새 전 당시 문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이 공약 관련 자문을 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 지사가 보안 메신저로 재벌 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냐고 묻자 드루킹 김 씨가 목차만이라도 지금 작성해서 내일 들고 가겠다고 답한 대화록이 불거진 겁니다. 김 지사는 당시 문 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을 직접 건네며 사후 반응까지 드루킹을 통해 체크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연설문 전문은 이날 드루킹 김 씨가 이끄는 경인선 블로그에 게재됐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 김 씨가 숨겨뒀다가 최근 제출한 USB 메모리에서 이 대화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 씨를 다시 불러 대화록에 드러난 김 지사와의 만남 정황과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당초 드루킹을 수많은 지지그룹 중에 하나라면서 메시지를 일일이 확인하지도 않았고 의례적인 감사 인사만 했다고 해명한 바가 있죠.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시그널 대화가 사실이라면 김 지사의 이 해명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치인과 단순한 지지자의 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김 지사의 해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연락을 취했는데 김 지사의 직접적인 해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박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간 메시지로 추정되는 보안 메신저 대화가 오간 시간은 오후 10시 46분. 드루킹 김 씨가 저장해둔 김 지사 전화번호 별칭엔 비선이란 표시까지 돼 있습니다. 대부분 일방적으로 보내온 메시지라던 김 지사의 해명과 달리 드루킹 김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의 대선 행보를 일일이 평가하고 김 지사가 구체적 해법은 만나서 말씀 나누자고 화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드루킹과는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자의 관계일 뿐이라던 김 지사의 해명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당시 수많은 지지 그룹들이 그런 식으로 문 후보를 돕겠다고
연락을 해왔고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특검팀은 대화록의 진위 확인 작업과 함께 대화가 오간 시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 지사와 드루킹과의 관계를 입증할 단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루킹으로부터는 수사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마 확인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TV조선은 문제의 대화록과 관련해 김 지사 측 입장을 물었지만 경남도와 드루킹은 관련 없다며 입장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해왔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새로운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조립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창리 엔진 실험장을 해체하려고 한다는 일부의 진단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어서 우리 정부도 다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에 안영현 기자입니다. 평양 인근에 있는 산음동 병기연구소입니다. 대표적인 미사일 연구단지로 북한은 지난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과 15형을 이곳에서 조립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산음동 연구소에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두 기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병기연구소가 여전히 가동 중이고 화물과 트레일러도 오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7일 위성 사진에 나오는 빨간색 트레일러는 화성 14형을 옮길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사실 확인을 국방부와 합참으로 미뤘고 합참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공조하에 북한 주요 지역에서의 관련 동향들과 활동들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의회 청문회에서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판문점에서는 남북한 장성급 회담이 열려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무장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국방부의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동현 기자,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한두 번씩은 다 거론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실질적으로 대화에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가 이게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컨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란 쉽게 말해 JSA 근무자의 무장 해제를 뜻합니다. 여기에 근무인력 축소, 자유왕래 그리고 초소 철수까지 연계돼 이 모든 것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회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다만 판문점은 유엔군 사령부 관할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은 오늘 장성급 회담에서 이 같은 JSA 비무장화를 비롯해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공동 유해 발굴,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GP 그러니까 감시 조소의 시범적 철수, 그리고 서해 해상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 등을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발표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남북 공동유해 발굴, 비무장지대 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 방안, 서해 해상 적대 행위 중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방법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고 공동 보도문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회담 관계자는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는 남북의 상호 철수임을 분명히 했고 어느 것을 시범 철수하고 GP 구조물은 어떻게 처리할지 등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북측 안익산 수석 대표는 종전 선언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흔들다가 잘 안 되니까 이번에 남측을 흔들어서 종전선언 문제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담 관계자는 우리 언론 보도에 대한 논평이었을 뿐 종전선언을 논의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여러 엇갈리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오늘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남북 교류는 겉만 번지르르 할 뿐이고 우리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자 노동신문 논평입니다. 북과 남 사이에 여러 갈래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겉만 번지르르 할 뿐이라며 남한이 외세의 눈치를 보며 민망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북남 관계의 분위기 조성으로 치적 광고에만 집념한다며 과거 보수 정권의 대결 행태와 다를 바 없이 치사하게 놀아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개성공업지구 폐쇄나 금강산 관광 중단에 대한 수습책은 입 밖에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기를 원했으나 그것이 여의치않자 한국 정부가 나서서 대북 제재가 해제되기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다음 달 3일 4년 만에 방북을 추진 중입니다. 고 정몽원 회장의 15주기 추모식을 금강산에서 개최하기 위한 건데 북측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천혜성 통일부 차관도 내일 금강산을 찾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의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와 무관한 방문이라며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폭행당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술에 취한 환자가 의사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쳤고 의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사 폭행 사건 이달 들어서만 벌써 4번째입니다. 김재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무언가를 손에 집어들더니 의사 뒤로 다가가서는 머리에 내려칩니다. 두피가 찢긴 전공의 김모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두피 쪽에 뼈가 보일 정도로 두피 열상이었고요. 동맥까지 같이 터져가지고 트라우마가 제일 우려가 되고요. 20대 대학생인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다른 환자까지 공격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됐는데도 지난 6일 강릉과 29일 전주, 그리고 오늘 구미까지 유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2차적인 피해가 일어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경찰에서 적극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행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응급의료 방해 행위 10건 가운데 7건은 술에 취한 환자 등이 저질러 주치 범죄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끊이질 않는 게 또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폭력 고발입니다. 이번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10여 명이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참다 못한 학생들이 신고했는데 피해 여학생이 무려 180여 명에 이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교사들이 수시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자는 애 낳는 기계라며 비하 발언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작년에도 몇 번 그런 적 있었는데 약간 성희롱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지난 18일 교장에게 신고했습니다. 학교 측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860명 가운데 180여 명이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일부 교사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리가 이쁘다고 하면서 엉덩이를 치고 갔다 이러면서 이제. 광주시 교육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11명을 출근 금지 조치해 학생들과 분리했습니다. 자체 감사를 마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그 내용을 좀 분석해서 아마 경찰로 수사 의뢰를. 이 학교에서는 3년 전에도 남자 교사 2명이 여학생과 성 관련 문제를 일으켜 감봉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달리던 BMW 차량에서 오늘 또 불이 났습니다. 오후 4시 반쯤 경인고속도로에서 리콜 대상인 BMW 420D 차량에 불이 붙었습니다.
화재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등 2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도로에 뛰어들어 달리는 차량을 흉기로 공격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잡고 보니 마약에 취한 상태였고 마약 전과가 10범이 넘었습니다. 성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수건을 든 건장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오더니 난데없이 차문을 열려고 합니다. 흰색 수건에 감춰져 있던 건 유리조각. 37살 A씨는 지난달 9일 저녁 서울 역삼동 일대를 돌며 차문을 강제로 열거나 유리조각으로 차를 긁었습니다. 굉장히 조금 당황스럽고 그 사람의 표정을 봤을 때 이렇게 눈이 밤새 돌아간 상태에서 뭔가에 정신이 팔린 모습이었습니다. A씨는 인도를 배회하다 이곳 강남 한복판 도로로 뛰어들어 달리는 차량에 무차별 테러를 가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아 소변과 모발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마약 전과만 10범이 넘었습니다. A씨는 직전엔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 있는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도 부렸고 인근에 있던 차를 벽돌로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라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약은 일용직 노동으로 번 돈으로 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마약 상습범에 시민들 안전이 무방비로 위협받았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지난 3월 부산 LCT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졌는데요. 수사해보니 부실 시공과 부정부패가 낳은 인재였습니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 공무원들은 뇌물에 성접대까지 받았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인 LCT 55층 공사 현장에서 외부 작업 발판이 떨어져 근로자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추락 사고 현장에서 부실 시공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작업 발판과 건물이 있는 철근을 길이 55mm 이상 결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0mm 정도로 짧게 시공됐습니다. 일부 부품은 거꾸로 조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도 허술했습니다. 무너진 작업 발판을 설치한 업체는 관련 분야의 면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노동부 공무원과 건설사가 유착관계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 근로감독을 맡은 부산고용노동청 김모 동부지청장은 포스코 건설 총괄소장인 54살 A씨에게 성접대도 받았습니다. 사고 전은 물론 사고가 난 뒤에도 A씨에게 접대를 받았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5명도 포스코 건설에게 접대를 받았습니다. 그 건설 현장에서 노동부라는 것은 거의 갑 중에 갑이고 뇌물을 요구를 하고 향응을 요구를 했을 때 아마 거절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경찰은 1,000만 원대 뇌물을 받은 김 씨를 구속하고 총괄소장 A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몇 차례 경제 상황을 보도하며 했던 표현들인데 오늘 또 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투자와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나왔는데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먼저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요,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감소한 건 18년 만입니다. 자, 그리고 기업들이 앞으로의 경기를 전망하는 BSI,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17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경제를 암울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송병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6월의 설비 투자는 5월보다 5.9% 줄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관련 부문의 투자 감소. 반도체 제조용 기계든 특수산업용 기계 투자가 한풀 꺾인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6월의 전체 산업 생산도 5월보다 0.7% 줄었습니다. 자동차 수출 감소에 타격이 컸습니다. 기업들의 심리도 얼어붙었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100보다 낮으면 앞으로의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인데 이번 조사에서 75에 그쳤습니다. 작년 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또 한 달 만에 5포인트 낙폭은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이후 가장 큽니다. 제조업체들은 내수 부진과 함께 인력과 인건비 부담을 경기 비관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인력과 인건비 때문에 힘들다는 응답은 200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 투자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 실물과 심리의 동반 추락 속에 하반기 우리 경제에 불황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이 문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를 강하게 비판하고 군사기밀이 시민단체로 넘어간 경위를 규명하겠다며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성적 정체성 문제를 거론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백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 문건을 폭로한 직후 상세 참고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군사기밀이 어떻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손쉽게 넘어갔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연이어 군 내부 기밀을 폭로하고 대통령은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연이어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국방부가 하는 건지 시민단체가 하는 건지. 한국당은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 TF를 구성했습니다. 군인권센터를 통해 특정한 시기에 일인 것처럼 폭로되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안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 전화번호도 모르고 국방부 장관이랑 친하지도 않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성소수자로 병역 의무를 거부한 군인권센터 임 소장이 군개혁을 말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북한을 가야지만 이 북한 인권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보수가 아니라 극으로 가겠다라는 커밍아웃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 소장은 김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예, 이와 관련한 논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는데 기무사는 즉각 계엄을 검토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윤태훈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군 대전복 상황센터에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기무사는 당시 생산된 문건을 즉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기무사 내부 인물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정보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기무사가 응하지 않자 김성태 원내대표가 직접 공개 요구에 나선 겁니다. 기무사는 즉각 당시 위기관리 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며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군 대전복 상황센터나 문건의 존재에는 침묵했습니다. 오후 들어 김 원내대표는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통화해 문건을 즉각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오늘 내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기무사 측은 다시 오늘은 일정상 힘들고 내일 제출하겠다며 제출을 연기했습니다. 문건에 담긴 것으로 보이는 위기관리 단계 격상의 내용에 따라 계엄 문건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원 행정처의 미공개 문건 196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위해서 청와대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 410건 가운데 공개하지 않았던 196건을 공개했습니다. 언론기관이나 국회 등에서도 문서의 내용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문건은 상고법원 로비를 위해 행정처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현안까지 챙기며 접촉하려고 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설득하는 방안으로 노후화된 대구법원 청사이전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설득을 위해 법원 업무와 무관해 보이는 지하철 신안산선 조기 착공 현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전 의원 설득을 위해선 먼저 문재인 당시 당대표에게 접근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에 방해가 되는 검찰이나 변협, 청와대 민정 등이 힘을 얻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도 이어졌습니다. 성완종 전 의원의 죽음이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던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입지를 좁아지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고 검찰이나 변협을 압박, 회유하는 각종 대책도 담겼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정치권,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문건 가운데 법원 행정처가 3심 재판, 즉 대법원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묘사한 대목이 있어서 그 배경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4년 8월 법원 행정처에서 쓴 문건입니다. 상고법원 설치를 설득하기 위해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회식을 한 뒤에 문제점과 방안을 보고로 남긴 것입니다. 행정처는 상고법원이 국민들과 청와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국민들은 대법관이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가 있는 만큼 업무가 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기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대국민 설득 용도로 유력 언론사를 활용한 홍보 계획도 세웠습니다. 국민들이 상고법원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언론 기고는 물론 설문조사, 라디오, TV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자는 방안입니다. 국민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법부가 이 권리를 이기적인 것으로 치부해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여름 휴가를 떠나서 지금은 진도 해군 기지에서 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해군 기지 바로 앞에는 군이 관리하는 대표적인 대통령 휴양시설인 저도가 있는데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이 저도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일단 이 저도라는 데가 어떤 곳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먼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거제도 북단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섬이 바로 이 저도입니다. 예. 이 저도가 이 돼지가 누워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저도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자,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 일본의 군사 기지로 이용되다가 해방 뒤에 1954년 국방부가 인수해서 해군 기지로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2년에 바다의 청와대라는 의미인 청해대라고 짓고 대통령 휴양지로 지정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2013년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도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찍은 사진과 글을 공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에 이 저도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 이렇게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는데요. 당시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경남도민들의 생활 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추억 저도를 국민의 추억 저도로 만들겠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군요.
여기뿐 아니라 다른 대통령 휴양지도 과거에 개방된 적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남쪽의 청와대라고 불린 청남대인데요. 그렇죠. 예. 이 청남대에는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3년부터 이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사용되던 곳이었는데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반인들에게 개방했습니다. 또 강원도 화진포 호숫가에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별장도 1999년부터 일반에 공개가 돼서 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유품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곳처럼 저도도 개방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텐데 1년이 지나도록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 전부터 이어온 군과 지자체의 신경전 때문입니다. 예. 우선 소유권을 가진 군은 이 저도를 해군의 핵심 전략기지인 진해 군항의 방어를 위한 지리적 요충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이 먼 바다에서 진해 해군이 위치한 진해만으로 들어가는 곳에 이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해군 부대가 상시 주둔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 군부대 훈련장과 해군 휴양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제시로 관리권 이관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하지만 군이 저도를 관리해오면서 어업권 등 생활권의 불편함을 겪어왔던 거제시는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거가대교가 저도 위로 지나면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는 상실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군도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일단 대체 기지 조건 자료를 지난해 11월 청와대에 제출했지만 적극적인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공약을 좀 성급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은 몇 차례 전해드렸죠. 폭염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폭염으로 인한 가뭄과 산불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렬하는 한여름 태양 아래 해바라기가 맥을 못 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농작물도 불에 탄 듯 바짝 말라버린 지 오래. 지켜보는 농심은 타들어갑니다. Ja, ich glaube, da muss man gar nicht so sehr viel sagen. Man kann es ja zeigen. Das ist der Rest einer Pflanze, die heute eigentlich so groß sein müsste, dass wir uns. 폭염에 바짝 마른 숲은 곳곳에서 산불이 붙어 몸살을 앓습니다. 헬리콥터가 수시로 물을 뿌리고 소방차와 청소차까지 동원됩니다. 많은 인명피해를 낸 스웨덴과 그리스 산불에 놀란 스위스는 군까지 비상 대기시켰습니다. 영국에선 피서행렬에 도로가 정체를 빚었고 비행기와 기차편까지 연착돼 시민들은 폭염 속에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It's been absolutely diabolical. Absolutely diabolical. We were due to leave at 5:15. We were stuck on the plane for hours. 중국과 일본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선 달궈진 도로 위에서 차량 폭발이 우려돼 속도 제한까지 뒀습니다. 我们统计过这个高温的天气的时候，爆胎率比平时会增加40%。这个是如果是这个轮胎如果是磨损。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발생한 이 같은 유례 없는 폭염이 앞으로 일상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손흥민의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합류가 늦어지면서 조별리그 2경기는 출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대표팀은 이 공격의 공백을 탄탄한 수비로 지우겠다는 각오입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숨막히는 찜통 더위를 뚫고 대표팀 골키퍼 조현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전 센터백 김민재도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등장했습니다. 손흥민 등 해외파 공격수 4명을 제외한 16명의 태극 전사들이 오늘부터 소집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첫 경기는 다음 달 12일 바레인전, 주포 손흥민의 대표팀 합류는 그 다음 날인 13일입니다. 더운 날씨 속에 첫 9일간 조별리그 4경기를 치릅니다. 김학범 감독은 아랍에미리트와의 2차전까지는 손흥민의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체로 쓸 수 있으면 써야죠. 근데 절대 무리는 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신들린 선방쇼를 펼치며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골키퍼 조현우와 3백 수비의 핵인 센터백 김민재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재가 저한테 앞에서 다 막아준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있고. 네, 저거 다
막기로 했고요. 네, 그 이제 뒤에 흐르는 볼을 이제 현우 형이 다 막아주기로 했습니다. 유일한 국내파 공격수인 나상호도 손흥민이 없는 첫 2경기에서 해결사로 나섭니다.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고온으로 본격적인 훈련은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혹독한 폭염 속에 아시안게임 2연패를 향한 선수들의 담금질이 시작됐습니다. 파주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수백 마리의 개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내달리며 소녀를 뒤쫓습니다. 버려진 개들이죠. 영화 화이트 갓은 인간에게 사랑받던 개가 한순간 버림받고 나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리스트에 헝가리 광시곡이 흐르고 개들은 복수를 시작합니다. 벌써 11년 전의 얘기입니다. 대구 어디에선가 버려진 개들이 길을 건너다가 한 마리가 그만 화물차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뒤따르던 개가 깨워보지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개들은 차가 쌩쌩 달리는 길 복판에서 친구의 죽음을 지킵니다. 비슷한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쫓아가며 매섭게 지저댑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여름 어느 남해안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버리고 간 개는 10월이 가도록 이렇게 바닷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풀이 죽어서 엎드려 있다가도 사람이 지나가면 주인일까 싶어서 쫓아갔다가 또 힘없이 기다리곤 했습니다. 여름 휴가가 절정에 오른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와 피서지에 이런 포스터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작년에 구조된 반려동물 10만 마리의 3분의 1이 여름에 나왔고 그중에 개가 73%였습니다. 반려견을 키워본 분들은 누구나 개가 얼마나 영민한 동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용서를 빌거나 이렇게 애정을 구하는 건 물론 주인의 생각까지 알아챕니다. 개의 감정 표현은 인간의 언어 능력에 가깝다고 하죠. 노벨상을 받은 동물 행동학자 콘라드 로렌츠가 셰퍼드를 데리고 영하 20도의 도나우 강에서 얼음을 지치다 셰퍼드가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개를 구하려고 정신없이 뛰던 로렌츠도 얼음이 꺼지면서 빠졌고 둘은 한참을 떠내려가다가 겨우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는 한 인간이 한 마리 개와 인연을 맺는 것은 그 개를 잘 보살피겠다는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휴가가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버려지는 개들이 늘어난다는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슬픔을 안기는 일을 해선 안 된다는 것. 이건 비단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닐 겁니다. 7월 31일 앵커의 시선은 휴가철 버려지는 반려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서울이 38.3도까지 올라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가 94년 38.4도였는데요. 내일 이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39도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더운 이유는 일단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이고요. 여기에 태풍 종다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우리나라에 동풍을 보냈고 이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지고 강한 햇살까지 더해져 기온이 오르고 또 오른 겁니다. 금요일부터는 1, 2도 정도씩 기온이 내려가는데요. 내려가도 35도라니 이 더위 실화인가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다음 주에도 35도 선의 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서울이 39도까지 오릅니다. 또 곳곳이 37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도 서울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요즘 딱 하나 다행인 것이 공기가 쾌청한 건데요. 이 맑은 하늘과 뽀송한 구름 풍경이 폭염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합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